주제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죠. 바로 기후변화와 수자원 고갈이라는 거대한 화두입니다. 네, 아마 다들 뉴스에서 매년 갱신되는 가뭄이나 또 기록적인 폭우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 앞에서도 안전할까? 그런 의문 한 번쯤 품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서는 기후 탄력적 도시 환경을 위한 내건 조경의 공학적 조성 및 통합 유지 관리 체계, 연구라는 아주 길고 무게감 있는 공학 보고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엄청 전문적이고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이 방대한 공학 문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 집 정원이나 동네 가로수,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 전체의 생태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지식의 정수만 쏙쏙 뽑아내는 거니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물 적게 쓰는 조경, 이른바 제리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흔히들 모래밭아 덩그러니 놓인 선인장이나 삭막한 사막 풍경을 떠올리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메마르고 거친 느낌을 상상하십니다. 저 역시 이 보고서를 펼치기 전까지는 미학적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 그냥 건조한 풍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려 1981년 미국 덴버 수도국에서 처음 체계화된 시스템이더라고요. 아주 치밀한 공학적 설계라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1981년 덴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제리스케이프가 왜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고도의 공학인지 그 맥락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그때 덴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시 콜로라도 덴버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도시 수자원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위기였거든요. 아하, 인구는 느는데 물은 부족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덥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여전히 물을 엄청나게 먹는 영국식 푸른 잔디밭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이 낭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르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때 덴버 수도국이 내린 결론은 단순히 물 주지 마세요라는 1차원적인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기후와 환경을 억지로 거스르는 대신에 그 환경 자체를 수용하고 10분 활용하는 적응형 조경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적응형 조경이요. 그게 보고서에 나오는 7대 원칙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이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제리스케이프를 위해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7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계획 및 설계, 토양 개선, 효율적 관수, 수종 선정, 잔디 제한, 멀칭 활용, 그리고 통합 유지 관리죠. 와, 7가지나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순서대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약간 생태계 같은 거네요. 아무리 비싸고 정밀한 물주기 기계를 설치했다고 해도 애초에 그 땅의 토양 개선이 부적절해서 물을 전혀 머금지 못한다면 최첨단 기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토양을 완벽하게 세팅해 놨더라도 그 지역 기후에 전혀 맞지 않는 식물을 심는다면 결국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는 꼴이 되죠.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사실 제가 이 유기적인 원칙들을 읽다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통계였죠? 조경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식물이 말라 죽거나 썩어버리는 실패 원인의 무려 90%가 비가 안 와서도 아니고 병해충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놀라십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인 그 설계 단계에서의 부지 분석 미흡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대목이었어요. 시작부터 90%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건데, 아니 이 부지 분석이라는 게 그냥 땅 넓이 재고 평평하게 고르는 게 아닌가 봐요. 조경공학에서의 부지 분석은 사실상 지질학과 기상학을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토양에 물이 스며드는 속도부터 계절마다 달라지는 태양의 궤적, 부는 바람의 방향, 심지어 폭우 때 빗물이 흘러가는 경로까지 모든 물리적 환경을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거든요. 지질학의 기상학까지 동원되는군요. 네,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 부지 분석의 핵심으로 다루는 게 바로 미기후 식별입니다. 아, 미기후. 하나의 동네나 마당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기후가 형성된다는 그 개념이죠.
저는 솔직히 우리 집 마당은 그냥 다 똑같은 날씨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우리 눈에는 평범한 하나의 마당이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생사가 관리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건물이나 담장, 대형 나무 같은 장애물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은 기후들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건물의 북쪽이나 동쪽은 하루 중 해가 드는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토양 습도도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에 남쪽과 서쪽은 오후에 강력한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내니까 토양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는 극한의 건조지대가 되죠. 가량만 달라도 완전 딴 세상이네요. 더 눈여겨볼 부분은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건물 벽면입니다. 이 벽면은 낮 동안 태양열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머금고 있던 열을 뿜어내는 거대한 열섬 역할을 합니다. 벽돌담이 거대한 열 배터리가 되는 거는요? 와, 이건 미처 생각 못했어요. 게다가 건물 사이 좁은 틈새나 담장 밑은 바람이 모여들면서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지는 풍로가 돼서 식물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 미세한 환경 차이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식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 그게 바로 실패율 90%를 극복하는 내건 적용의 정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 식물 배치 전략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개념이 하이드로존이더라고요. 물 요구량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배치한다는 건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바로 주방에 있는 냉장고 정리가 떠올랐습니다. 오, 냉장고 정리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우리가 냉장고 쓸 때 매일 꺼내 먹는 반찬은 문 앞이나 눈높이에 두고 오래 보관할 김치나 고기는 안쪽 깊숙한 곳에, 그리고 습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는 채소칸에 따로 모아두잖아요. 하이드로존도 완벽하게 같은 원리더라고요. 물 좋아하는 애들, 물 적게 먹는 애들을 각자 칸막이에 맞춰 구역별로 딱딱 정리해 두는 거죠. 냉장고 구조에 빗대어 보니까 목적이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덧붙이자면 이 하이드로존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걸 넘어서 식물의 과습 회사를 막아주는 강력한 생명 유지 장치이기도 합니다. 물 좋아하는 애랑 건조해야 하는 애를 같이 심고 물을 줘버리면 한쪽은 목말라 죽고 다른 한쪽은 뿌리가 썰어 죽은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 하이드로존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존 1, 오아시스 구역입니다. 오아시스라면 물이 넉넉한 곳이겠네요? 네, 건물의 주 출입구나 현관처럼 사람들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인데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아주 작게 한정합니다. 이곳에만 유일하게 정기적인 상시 관수를 진행해서 푸른 생기를 유지하죠. 딱 필요한 곳에만 힘을 주는 거요? 그럼 다음 구역은요? 다음 존 2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는 식물이 스스로 나 물이 필요해 라는 신호를 보낼 때만 개입합니다. 식물 잎이 평소 색을 잃고 약간 회록색을 띠면서 시들기 시작하는 시점, 딱 그때만 제한적으로 물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존 1이랑 2를 합쳐도 4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 이상의 광활한 면적은 대체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광활한 면적이 바로 존 3, 최소 관수구역입니다. 이곳 식물들은 처음 땅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활착 기간에만 인간의 도움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오직 자연이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죠.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물을 안 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급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소는 아예 인간의 간섭이나 인공적인 관수가 전혀 없는 100% 자생수풀 지역이고요. 완전히 자연 그대로 두는 구역이군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학습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 마당이나 매일 걷는 동네 공원 화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곳은 식물들의 물 요구도에 따라 구역이 이렇게 영리하게 나뉘어 있을까요? 아마 아닐 확률이 높겠죠. 네. 건조에 강한 식물과 물 좋아하는 식물이 한데 뒤섞인 채로 스프링클러가 뿜어내는 똑같은 양의 물벼락을 매일같이 막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당장 퇴근길에 동네 화단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식물들끼리 물 요구량에 맞추어 끼리끼리 모아두는 하이드로존을 아무리 완벽하게 짰다고 해도 결국 그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물을 담는 그릇, 즉 토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식물 다음으로 흙의 구조, 토양공학에 거의 집착에 가까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토양은 단순히 식물을 안 쓰러지게 잡아주는 지지대가 아니라 거대한 수분 저장고이자
생물학적 화학 공장이었어요. 토양공학을 이해 못하면 제리스케이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흙은 입자 크기에 따라 모래, 미사, 점토로 나뉘는데 이 비율이 토양 성질을 완전히 결정짓거든요. 모래는 물이 너무 쑥쑥 빠지고 점토는 너무 안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모래는 배수는 기가 막힌데 물을 전혀 못 머금죠. 반대로 점토는 물을 꽉 쥐고 안 놓지만 공기가 통할 틈이 없어서 뿌리를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흙은 이 입자들이 완벽한 비율로 섞인 양토입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완벽한 양토를 찾기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기물, 즉 질 좋은 완숙 퇴비를 투입해서 흙의 성질을 개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퇴비가 흙 속에 들어가면 흩어져 있던 흙알갱이들을 자기들끼리 뭉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토양공학에서는 이걸 때알 구조라고 부르죠. 아, 때알 구조. 미세한 흙알갱이들이 뭉쳐서 마치 작은 포도송이 같은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그 포도송이 같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놀라운 물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덩어리 내부의 아주 미세한 틈새는 스펀지처럼 물을 꽉 잡아두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요.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틈새는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게 하는 숨구멍 역할을 합니다. 괴수와 보수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과제를 때알 구조 하나로 동시에 해결해버리는 거네요. 거기다 화학적으로도 엄청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뉴멕시코 건조 지역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흙에 투입된 퇴비가 수분과 결합할 때 미세한 탄산을 형성한다고 해요. 이 약한 산성 물질이 흙 속에 결합되어 잠들어 있던 무려 18가지 필수 미령 원소들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와, 퇴비 하나 섞었을 뿐인데 땅속에서 그야말로 연금술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식물들이 소화하기 힘든 딱딱한 암석 성분을 아주 먹기 좋게 끓여낸 영양수프로 바꿔서 뿌리 합까지 배다해 주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토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독특한 기후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덴버나 뉴멕시코는 1년 내내 건조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여름 장마철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변수가 있어요. 한 달 내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 아끼도록 설계된 내건 조경이 과연 이 과습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형 내건 조경을 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딜레마죠. 극한의 건조와 극한의 습기를 모두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도입할 때는 오히려 배수공학이 식물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물을 아끼는 조경인데 물을 패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비가 많이 올 때 뿌리가 썩는 걸 막으려면 집 표면 아래에 물리적인 물 빠짐기를 만들어야 해요. 전문 용어로 맹암거, 즉 심토층 배수관 설계라고 합니다. 단순히 얕게 파는 게 아니라 집안선에서 성인 허리 깊이인 약 0.7에서 1m 아래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엄청 깊게 파네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갈이나 잡속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일반 도시공원 기준으로 이 자갈층 두께를 최소 15cm 이상 확보해야만 폭우가 쏟아져도 흙 속에 물이 안 갇히고 지하로 배출됩니다. 물을 극한으로 아끼는 시스템인데 역설적으로 물을 완벽하게 빼내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 토양 내부 구조를 다졌다면 이제 그 위를 덮어주는 정원의 피부, 멀칭 단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멀칭은 토양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 발화를 막아주는 훌륭한 방어막이죠. 보고서를 보니까 나무 껍질 같은 유기질 멀칭이랑 자갈 같은 무기질 멀칭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네, 식물이 자라는 구역에는 부속된 낙엽이나 목재칩 같은 유기질 멀칭을 최소 10cm 이상 두껍게 까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서서히 썩으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거든요. 아, 천연비료 역할도 하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화학적 현상이 있어요. 나무 조각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 속 미생물들이 엄청난 양의 질소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써야 할 질소까지 다 끌어다 써버려서 일시적으로 성장이 멈추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는 질소 기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그럼 무기질 멀칭은 언제 쓰나요? 건물 주변이나 배수가 중요한 보행로 주변에는 쇠석이나 화산석 같은 무기질 멀칭을 씁니다. 썩지 않으니까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한여름 직사광선을 받으면 돌 자체가 뜨겁게 달궈져서 주변 미기후 온도를 확 높여버리는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과 장소에 맞춰서 정원에 옷을 골라 입혀야 한다는 거네요. 자, 이제 토양 세팅과 피부 보호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물 주는 방식을 볼 차례입니다. 환경 이슈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점적 관수 방식이 물을 아껴준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허공에 흩뿌리는 스프링클러가 물 낭비 주범이라는 것도요. 네, 점적 관수가 효율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건 점적 관수가 단순히 물 증발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식물 뿌리 자체를 트레이닝시키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점이었어요. 그 부분이 관수공학이 생물학과 만나는 가장 매력적 지점입니다. 가느다란 호수로 식물 뿌리 쪽에만 물방울을 천천히 똑똑 떨어뜨리면 흙 표면이 젖는 게 아니라 물이 중력을 따라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되죠. 식물 뿌리가 물을 찾아 자라나는 성질이 있잖아요. 맞아요. 굴수성이죠. 표면에만 물을 찔끔찔끔 주면 뿌리가 얕게 머물어서 조금만 가물어도 타 죽습니다. 하지만 점적 관수로 땅속 깊이 물을 밀어 넣어주면 식물은 물을 찾아 스스로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어 내려가요. 일종의 생존 훈련을 받는 셈입니다. 혹독하게 훈련받은 뿌리네요.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식물은 나중에 심각한 가뭄이 와서 지표면이 다 말라버려도 깊은 땅속 수분을 끌어올려 버텨냅니다. 물 사용량을 30에서 70% 줄이면서 식물은 훨씬 더 강인하게 키워내는 거죠.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야생의 생존자로 단련시키는 거군요. 게다가 요새는 언제 물을 줄지 결정하는 컨트롤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스마트해졌더라고요. 과거 타이머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신 증발선 컨트롤러, 일명 ET 컨트롤러는 기상청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해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을 실시간 분석해서 오늘 공기 중으로 빼앗긴 수분량을 정확한 리터 단위로 역산해냅니다. 와, 증발한 딱 그만큼만 다음날 보충해주는 거네요. 거기다 토양 함수율 센서까지 꽂아두면 기계가 오늘 비는 안 왔지만 흙 속에 수분이 충분하니까 관수 취소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스마트한 통제를 받으면 일반 가정집 한 가구당 1년에 무려 7,600갤런, 약 28,0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아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더 크고 건덤해서 연결해보면요. 28,000리터라는 숫자가 갖는 도시공학적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런 센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 정수장이 감당할 부하를 줄여주고 지역 댐 수위를 방어하는 거대한 수자원 방어망이 되는 거니까요. 제리스케이프가 단순한 조경을 넘어서 도시 인프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 심어질 식물 자체가 우리나라 극단적인 기후를 못 버티면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한국 환경에 맞춘 식재 전략 파트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건조함과 과습이라는 양극단의 스트레스를 다 견뎌내는 탄력성이 중요하죠. 국립세종순원 연구를 보면 자생 초화류 중 한라부추나 참두메 부추가 내건성이 탁월해서 도심에 아주 적합하다고 해요. 관목류 중에서는 모래땅이나 바닷가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순비기 나무가 열섬 현상 속에서도 훌륭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지역별 강수량 데이터에 맞춘 전략도 눈에 띄었어요. 전남 나주지방은 7월 평균 강수량이 254mm나 된대요. 이런 곳에서 배수가 안 되는 지형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 대신 한 달 내내 뿌리가 물에 잠겨도 버티는 원추리나 맹문동 같은 내침주성 식물을 배치하는 꿀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들이 제자리를 잡고 나면 마지막 과제는 유지 관리겠죠. 저는 여기서 푸른 잔디밭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걸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잔디는 부와 관리의 상징이자 끝없이 펼쳐진 미학적 배경이었죠. 하지만 수자원 관점에서는 면적 대비 물과 비료를 가장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리스케이프에서는 잔디 역할을 실질적 기능 공간으로 철저히 제한해요. 아이들이 뛰놀거나 휴식하는 최소 면적에만 허용하는 거군요. 네, 품종도 물 엄청 먹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대신 건조함에 강한 버팔로 그래스로 바꾸길 권장합니다. 잔디 깎는 방식도 상식과 정반대더라고요. 골프장처럼 바짝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게 길러야 한대요. 잎이 길면 땅의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 상승과 수분 증발을 막아주니까요. 그리고 깎은 잔디를 안 버리고 그대로 흩뿌려 두는 그래스 사이클링 기법도 신기했어요. 잘려나간 잔디가 썩으면서 천연 비료가 되니까 전체 질소 요구량의 30%를 자체 재활용하는 셈이죠. 여기서 영양분, 즉 비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식물 잘 키우려면 비료 듬뿍 줘야 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물 아끼는 내건 조경에서는 그 상식이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영양제 듬뿍 주는데 왜 독이 되나요? 비료 많이 주면 오히려 가뭄에 더 취약해진다고 하던데. 생리학적으로 보면 명쾌해집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잎을 크고 무성하게 키워내요.
잎이 많아진다는 건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증산작용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마라톤 해야 하는 사람, 근육을 잔뜩 키워놓은 꼴이죠. 덩치가 커졌으니 살기 위해 물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겠네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잎 무성한 식물부터 제일 먼저 타 죽습니다. 결국 제리스케이프에서는 식물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를 피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료만 제한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덩치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체질을 조절해주는 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역시 한국형 맞춤 관리의 활용점정은 사계절 대비에 있었어요. 장마철에는 곰팡이나 해충 안 생기게 가지치기로 바람길을 터주고, 겨울에는 남부 수정들 얼지 않게 줄기 2m까지 볏짚으로 감싸고 반경 1.5m의 멀칭 이불을 두껍게 덮어줘야 한대요. 초기 설계부터 미세기후 분석, 첨단 관수 시스템, 계절별 관리까지 해야 하니 초기 비용이나 인건비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 즉 ROI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초반엔 돈이 좀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초기 자재나 설계 비용은 더 듭니다. 하지만 식물이 뿌리 내리는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수도 요금과 인건비 절감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합니다. 장기적으로 화학 비료나 살충제 사용량은 40% 이상 줄고 전체 물 사용량은 50에서 최대 70%까지 절감되거든요. 제리스케이프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도시 유지 보수 예산을 대폭 줄여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